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이제 지지율 정체가 되는 게 리얼미터가 가장 우리를 사실 좀 불편하게 하죠. 갤럽은 아직까지 3, 4년 동안 민주당이 미래통합당한테 진 적이 없어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막 얼마 전에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이기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나라가 뒤집혔다 막 이렇게 들썩 흔들어 놨는데 리얼미터마저도 전 리얼미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의혹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의문점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리얼미터는 가장 많은 여론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 잘 받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일종의 패널처럼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닐까 살짝 의심을 해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뭐 응답의 방식이 뭐 사람이 하느냐 기계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근데 리얼미터마저도 그러니까 김종인이나 주호영 입장에서 보면 리얼미터 너마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겠죠. 문 대통령 지지율이 3.3포인트 상승해가지고 7주 만에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긍정 답변이 부정 답변을 이겼다 이런 이야기죠. 7주 만에. 요거는 뭐 물론 당연히 최근에 코로나 사태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사태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을 자각시킨다고 봐요. 그래도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7주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졌을 때 그 이반한 세력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30대, 20대, 30대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20대, 30대 여성분들. 그럼 그분들은 왜 분노했을까? 그 인국공이라 대표되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 요즘 이제 영끌이란 말이 유행하더라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야 말겠다. 이분들이 오해가 있었어요. 지금 구조로 가면 내가 도저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6.17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8.4 부동산 대책의 후속 내용을 보니 아, 부동산 문제는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서서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부동산에서 지금 저는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감독위원회 세칭이 생기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집값은 전체적으로 안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래서 그 진정성이 좀 통하고 있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결국 가장 큰 거는 코로나에 대한 방역은 역시 대통령의 방향이 절대적으로 맞다. 여기에 얼마나 기득권과 이 정치적으로 반대된 세력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동하는지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정된 저는 지지율 그 반등이다. 이게 표로 나타났을 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석이 코로나19의 통제가 어렵고 상황이 이 중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다라는 분석은 100% 맞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냐면 아까 말한 돌아갈 곳. 그러니까 이슈가 크게 없을 때는 언론들이 막 장난질 하잖아요. 부동산 가격을 막 올라간다고 장난질을 하고 부동산 가격 올라가야 좋은 놈들이 미래통합당 같은 세력들 조중동이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실패했다라고 선동을 하잖아요. 여기에는 그게 먹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힘 실어주려고 대통령을 지지한다가 아니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코로나에 대해서 잘 못해. 평상시 못해 왔어요. 그럼 코로나가 창궐 하면 반대의 지지율이 내려가죠. 역시 이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못해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방역을 잘한다는 믿음이 기본 전제에 깔린 상태에서 내가 지지율을 빼면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더 못하게 될까봐 그렇게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잘하는 측면들을 기본 세포에 깔려있는 기억에 남아있다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아 문재인 정부가 이런 거 잘하지 라고 하면서 철회했던 지지가 돌아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장 쉬운 비유를 하나 할까요? 그 중2 청소년이나 뭐 그 수험생 좀 되는 학생들이 아빠 미워 이겁니다. 아빠가 혼내고 아빠가 조금 뭐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아빠 미워. 하지만 그럼 옆집 아빠를 좋아할 거냐? 결국은 아빠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어요. 뭔 짓을 해도 이게 안 끌어내려져. 최근에 만약에 저쪽이 말했던 방역 실패 프레임이 먹혔다면 떨어지겠죠. 방역 실패 프레임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방역 잘한다는 기본적인 믿음은 국민들한테 완전히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방역 실패가 나온 게 아니죠.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지금 전 국민이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그러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국민들은 뭐 결국엔 국민들은 합리적이고 똑똑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이런 걸로 확인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 문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한 게요. 실제로 어떤 정부도 지지율이 확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정책을 세게 못 펴요. 그렇죠. 그 대통령 지지율이 리얼미터 넘어져 미통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골든 크로스 돼서 긍정 지지율이 잘한다는 지지율이 높아지면 정책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 뭐든 간에 이런 측면은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모든 여론조사가 이제 오늘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다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그 가운데 국회가 셧다운 됐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국회 본청, 의원회관 이런 데 사람들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았더만요. 그 미꾸라지 한 마리. 민주당 출입 기자 결국은 기레기가 문제 아니야. 그 사진 기자니까. 저는 그분의 뭐 성향을 탓하고 싶진 않고 이만큼 코로나가 위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노출되는 사람이 이렇게 동선을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그 사람이 출연하게 됨으로써 국가의 주요 기능이 마비될 수 있는, 만약에 법원에 이런 사람들이 또 가게 된다 그러면은 법원 기능도 정지되는 겁니다. 이렇게 군대에 만약에 코로나가 확진된다 그러면 그 군대가 실은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정부에서만 노력할 게 아니고 한 명 한 명 우리 모두가 실은 노력해야 되고, 좀 싫더라도 마스크 써야 되고, 그리고 좀 싫더라도 식당 같은 곳에서 언행을 자제해야 되고 말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전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100만 명 중 한 명만 미꾸라지가 생겨도 못 막습니다, 이건. 그래서 지금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저항하는 그놈들은 국가 역적이죠. 네. 지금 청와대에 누구도 걸렸다고 하고. 네. 뭐 사랑채 관련된 직원이 확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판사도 걸렸고요. 네. 또 행정처가 지금 완전히 지금 문을 내렸다고 해요. 코로나가 입법, 사법, 파법, 행정부까지 완전히 이거 지금 스톱시켜 놓고 있는 건데, 이제 지금 뭐 정광훈 등의 그쪽 세력들은 그런 거잖아요. 조갑제 말이 난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코로나라는 게 별거 없는데 과잉 대응하고 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걸 일부의 노인들은 믿으시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한국이 너무 방역을 잘해서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가 이걸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미국이나 영국은 바보예요? 메이저리그 무관중으로 하죠. 프리미어리그 무관중으로 해요. 대한민국만 과잉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가 똑같아. 그럼 기준을 똑같이 놓고 봐야지. 근데 대한민국 상상을 초월하게, 제가 거의 매일 방송마다 세계 확진자들 숫자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비교가 안 될 만큼 잘해요. 그러니까 오늘 또 뭐 400명 좀 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방역 세계 제일 잘하는 나라예요. 완전히 셧다운 시켜가지고 3단계 두고 막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처럼 경제활동 보장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잘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딱 한 나라밖에 없다는 말씀을 꼭 알려주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제가 이건 좀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봄에 유럽 각국이 코로나에 대응했던 것을 만약 우리나라에 그대로 이식해 본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이 공공장소에서 2명 이상 초과 모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둘까지만 모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집에서도 파티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카페 영업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뭐 PC방에서 뭐 정세균 총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장사 못하겠다라고 뭐 비난하던데, 유럽이었으면 이미 봄에 그 집 문 닫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프랑스는 전 국민 이동 제한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얼마 물렸냐면은 3,700유로. 우리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물립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는 도시간 이동 금지. 규정 위반되면 5,000유로. 우리 돈으로 한 800만 원 정도 물립니다. 벌금을. 스페인 전 국민 이동 제한. 레스토랑, 카페 배달만 허용하고 거기서 영업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금 3단계로 이행을 못하냐. 그러니까 그 방역 관리자들, 질병에 관련된 전문가들은 빨리 3단계 하라고 합니다. 대통령 그거 알 거예요. 그 필요성을 압니다. 얼마나 긴급한지. 근데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약자들이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이건, 자영업자들. 네. 이거는 지금 이제 대통령의 결단 남아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재난지원금 문제하고 그 거리두기 3단계 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실제 이런 측면이 있다 그래요.
3단계를 하게 되면 경제 때문에 해도 길게 못 하는 거예요. 한 일주일? 근데 이게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숫자로만 보면 3단계도 무리가 없어요. 근데 3단계를 일주일 정도 하고 나서 다시 2단계로 풀잖아요. 뭐 경각심이 확 떨어지는 상황에 또 확대되기 때문에 일단 가장 센 것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두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대통령은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일단 첫 번째, 3단계 거리두기 대통령은 결단 내릴까요? 아니면은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까요?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저는 유지 노력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아마 70%는 최대한 유지해보자. 하지만 이게 저는 임계점을 한 일일 500명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400명은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500명 넘어서면 아 이건 어쩔 수 없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일단 1주든 2주든 최대한 방역 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저는 500명 정도 넘어서면 저는 대통령도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3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물론 이제 500명 뭐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그렇게 수로 따진다라면 한 7, 800명 정도가 되지 않는다라면 최대한 2단계에서 그러니까 말은 2단계지만 뭐 2.5단계 2.5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한된 좀 거리두기를 강화하겠지만 완전 폐쇄까지는 좀 대통령님께서도 쉽진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을 그쪽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느냐 대통령 입장에서 보느냐가 종합적 판단하는 너무 다른 거죠. 그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2차 재난지원금 요거는 이제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별 지급은 더 어려워져요. 시간이 안 되거든. 뭐 지급을 하려면 추석 전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보면 2차 재난지원금은 결국 문 대통령이 결론 내려야 되거든요. 뭐 홍남기가 어쩌고저쩌고 민주당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 문 대통령이 결정을 어떻게 내릴까 한번 뭐 틀려도 되니까 예측 한번 해봐요. 저는 전 국민 쪽으로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또 재미를 위해서 그냥 해봐요. 원래 저는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이유는 지금 그러니까 경제적 첫 번째는 우리가 그냥 급해서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별적이라는 게 저는 예를 들어 상위 70% 정도로 묶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 소득이 이게 금융소득이든 근로소득이든지 간에 800만 원 이상 월 네트로 가져오는 돈이 8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에게 20만 원을 준다고 그래서 그 돈에서 그 유발되는 경제 효과는 미미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물론 세금을 많이 내는데 우리도 빠뜨리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의 불만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한테 그 대신 2배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위 30%에게는 예를 들어서 20만 원 줬던 거 40만 원에 50만 원 주고 그 극상에 있는 20% 정도에게는 그냥 이번만은 지급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동일한 액수의 돈이 나가지만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두껍게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양보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별을 어떻게 해요? 선별은 그 국세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게. 그러니까 가장 쉽게는 의료보험 내는 비용을 대입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세무서에 신고되는 그런 비용을 가지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작년 소득 기준일 텐데. 근데 상반기 이미 신고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소득한 게 어떻게 보면 작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5월달에 한 게. 5월달에 한 게 작년 건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3월달이나 2월달이면 뭐 작년 소득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지금 9월에 거의 들어온 상황이라면 그 사이에 상당히 변화된 게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조금 취약계층에 더 주는 거 찬성인데 일단은 지금 급하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추석 전까지는 전 국민들한테 뭐 지난번처럼 뭐 20만 원이든 뭐 15만 원이든 지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하위 50%는 선별 작업을 해서 뭐 10월 달까지 혹은 10월 달까지 해서 추가로 더 준다. 그러면은 차등 지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번에 지급을 할 때는 어떤 신속을 요한다라면 전 국민 대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죠. 저번 1차 지원금 때도요. 하위 계층한테는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랑 별도로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별의 문제라든지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계속해서 이것을 복지 문제로 보기 때문에 하위 계층을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 말고 하위 계층한테 특별히 지급하는 것은 복지를 볼 수 있는 건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복지라는 개념보다는 경제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전체 국민의 경제를 돌린다는 방향으로 그 개념에서는 선별 지급하는 것도 뭐 말처럼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세금 낸 거 가지고 뭐 올해 상반기 세금 낸 거 가지고 나눠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예외 상황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를 어떤 분들은 집은 좋은 집을 갖고 있는데 소득이 없어가지고 사실 손가락 빨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거기서 지금 8월 달에 이미 다 갔고요. 9월 말이면 추석이 되는데 그 사이에 저는 그런 행정력 자체가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번에 제가 잠깐만요. 네. 아동수당처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금액을 뭐 이재명 지사 안처럼 30만 원씩 주자. 난 여기 금액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게 10만 원이든 뭐 얼마든 간에 전 국민한테 주고 하위는 복지 개념으로 따로 지급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주당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래는 그 보편적 지급을 거의 결정했었어요. 하지만 전후 사정을 보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론이 지금 있습니다. 그 안에서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 결론은 뭐냐면 정부나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 저는 수용한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무조건 100%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가 민주당이 만약에 그 결정에 좀 반하는 결정을 한다. 그러면 민주당 이놈들 변했네. 국민들의 생각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네. 국민 따로 정당 따로구나. 저는 그래서 일부러 백신을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된다. 참 그 전략적이시네요. 네. 근데 네. 1차 재난지원금이 거의 한 99% 정도 소진이 됐나 봐요. 네. 다 썼다는 이야기지. 며칠 남았죠 지금도. 8월 말까지니까. 근데 놀랍게도 돈 많은 분도 다 썼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OECD 경제 성장률 1위 여기까지 저는 갔다고 일단 보는데 그러니까 이걸 복지로 그 마인드를 버리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는 심리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가이드라인을 준 거야. 어떻게 보면 30만 원씩 줘야 된다는 거. 그게 기재부에서 보면 그게 너무 세. 이재명 지사도 나름 전략이 있을 거라고 봐. 30만 원을 다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 2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전 국민한테 줘야 된다는 어떤 후퇴를 할 거 아니에요. 뭐 주장하는 쪽과 받아들이는 쪽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전 국민한테 이걸 줌으로써 경제를 살리자라고 하는 인식과 어떤 운동의 흐름을 쥐어주면 이게 단순히 딱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일단 경제는 돌아간다는 차원에서 제가 항상 그런 주장하거든요. 경제를 돌려서 그 다음에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방식의 산림 운영을 국가가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돌리는데 승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돈을 하나 풀었을 때 그게 얼마나 시장에 굴러다니는지 그걸 보면 예를 들어서 월 소득 8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나한테 2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가정으로 100만 원 들어온다 합시다. 80만 원 들어온다 합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그럼 그 사람들은 원래 한계 소비 성향이 없어요. 원래 쓴 돈만 씁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들어오는 쿠폰으로 들어오는 돈은 그냥 자기들이 썼던 돈에서 그 세이브되고 그 쿠폰을 먼저 쓴 거에 불과한데 예를 들어서 내 가정소득이 200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새로 10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 돈은 시장으로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50만 원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에게 100만 원, 하위층에 100만 원 주는 게 더 시장으로 돈이 승수효과, 유발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죠. 나 그런 논리 공감 못해. 왜냐하면 공감을 안 해? 내가 특정 카드에다가 재난지원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잔액이랑 상관없이 그 특정 카드에 들어있는 금액이 먼저 쓰여요. 그러니까 먼저 쓰이는데 부유층은 먼저 쓰기 때문에 다른 돈을 안 써도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위 계층은 그 돈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써야 될 돈 250인데 평소에 200밖에 없었다. 그러면 50까지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다 써서
시장에서 승수 효과가 더 유발된다니까 크게.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 이게 얘기- 민주당이 이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 1,000만원씩 버는 사람의 그 효과보다는 월 200만, 300만 원 버는 사람들의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하지만 그 월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도 어쨌든 쓰기 위해서 조금에 더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게 기한이 있는 뭐 그런 식의 쿠폰이든 지역화표든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8월 말까지 소진된 게 99.9% 정도 나왔다고 그러니까 제 말씀 하면. 뭐냐면 그건 쓴다니까요. 쿠폰으로 들어온 돈은 써요. 하지만 평소에 쓰던 20만 원은 안 쓰게 된다는 얘기죠. 상위 계층은. 아, 그거는 내가 봤을 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논리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서 유발되는 승수 효과는 0이에요. 하지만 하위층은 그 엔겔 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 돈을 빨리빨리 써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는 그리고 민주당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에게 어차피 정부가 돈을 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좀 더 많이 줄까? 그러니까 저를 뭐 댓글에 지금 많이 비난하시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의 생각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실드 치기 위해서 그분 지금 변호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조중동의 논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낙연 아, 총리도 그러니까 조중동의 논리라고. 조중동 입장에서는 간단히 말해서 세금을 더 걷는 상황이 올까봐 사실은 부자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고 나는 경제가 심리라면서요. 그걸 봐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들한테 50%만 주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뭐냐면 받은 사람들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들 기분 나빠요. 받은 사람은 왜 기분 나쁠 수 있냐면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소득 하위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과 그걸 선별하는 데 드는 비용들과 시간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문제는 부자들이 쓰는 돈은 어차피 똑같다라는 논리로 뭔가 나머지 사람들이 돈을 쓰게끔 만드는 효과만을 생각한다면 결국에 논란에 휩싸이고 그런 것들이 국민과 사이 위화감이 조성돼 그런 게 아니라 저번에 한번 기억들 하시겠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자 가난한 사람 할 거 없이 자 우리 가서 뭐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자고 나섰던 그 기억들이 일종의 이제 붐처럼 그러니까 금액을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총액은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총액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처럼 12조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12조를 당장 돈을 좀 더 써야 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이 주느냐. 그게 복지라니까. 이걸 복지로 보면 대화가 안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복지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장 급한 사람들에게 먼저 주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머뭇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차 지원금 때도 전 국민 주고 아주 하위 계층들한테는 돈을 줬다니까요. 따로. 그러니까 그건 복지고 이 재난 지원금은 딱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 경제를 돌립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붐을 만들려면 국민을 분열시켜 놓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국민한테 300만 원씩, 그러니까 30만 원씩 주자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기재부 입장에서 봤더니 30만 원 주긴 무리가 있어. 그러면 30만 원 안 줘도 돼. 10만 원씩이라도 전 국민 주는 것이 캠페인하기에는 쉽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가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들 여론조사 해봤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줬던 규모의 절반만 주자. 뭐 그런 사람들이 한 27. 그다음에 지난번만큼 동일하게 주자. 52. 뭐 2배 주자. 뭐 8.2 이런 등등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민주당과 정부의 고민의 요소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100% 뭐 여기서 한 목소리 내줍시다. 좋은 얘기죠. 저도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는 100% 다 줍시다가 제일 쉬워요. 그럼 민주당은 왜 초반에는 그렇게 100% 주는 걸로 하다가 요즘 고민하고 있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측면에 대한 고민이 민주당 내에 그리고 정부 대통령한테도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주 부자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자들에게 과연 이 돈을 주는 것과 정부에서는 동일한 돈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게 효용성이 클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더 그래도 가지지 못한 분들에게 좀 더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동일한 이게 뭐 복지 비용이든 국민 뭐 재난 기본소득이란 다른 개념이든지 간에 시혜를 하더라도
어느 계층에 우선적으로 좀 더 두껍게 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이 난 시작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시작점이 그런 논란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돈이 없다잖아요. 예를 들면 돈이 없기 때문에 다 못 준다는 논리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그 국제 비율로 보면은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닌데 돈이 없다라는 엄살, 기재부 논리나 조중동 논리 때문에 돈이 쓸 돈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다는 못 주고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따지는 논점은 돈이 없어서 국가가 더 채권을 발행해서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국채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산에 지금 뭐 편성 문제에 있어서 변형을 준다? 그걸로 이제 1차 때는 줬는데 지금 어차피 상황 보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는 국채를 더 발행할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논점은 뭐냐면 누구에게 더 두껍게 주느냐. 그래서 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만드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뭐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저기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논할 게 아니라 정부가 그 경제부총리 그러니까 재경부가 먼저 이 결과를 연구를 했었어요.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재난지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에서 이걸 쇼핑하거나 아니면 제가 돈이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비싼 호텔에 가서 밥을 사 먹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에 내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 있는 골목 상권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관할 지역 아니겠습니까? 내가 서울에서 받는 건 용인에서 경기도라든지 부산 가서 쓸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고소득자가 쓰는 금액은 똑같겠지만 그 쓰는 계층, 그러니까 사용하는 그 층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의 소비 장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외로 경제 효과는 나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매출 10조에서 11조 늘어나는 것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소기업 혹은 그런 자영업자들이 매출 1,000만 원에서 1,100만, 1,200만 늘어나는 게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또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제가 뭐 방금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인정하고 제가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한 건 이겁니다. 민주당은 왜 지금 이런 논의를 그럼 계속적으로 당내에서 할 수밖에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방적인 주장만 하잖아요. 100% 무조건 줘야 돼. 100% 주지 않는 건 바보짓이야. 왜 지금 바보짓에 대한 고민을 할까요? 저는 우리도 거기에 훈련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반대 측면도 받아들이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야, 내가 생각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의견이 나와? 이건 잘못된 거야. 저는 이 태도가 오히려 그릇된 태도라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기재부와 조중동 논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로 돌아가기만 해도 훨씬 더 대한민국 경제가 잘 돌아갈 텐데 세금을 더 걷는 것은 정권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정세 이야기를 못하는 이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보유세나 거래 등등 해서 세금 조금만 더 겠다고 하면 난리 나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민주당이 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들은 대다수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싶어 해요. 근데 거기에 단서가 있지. 내가 낸 세금이 잘 쓰였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 우리 같은 보통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열심히 냈더니 사상 유례 없이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도 주더라. 내가 세금 낸 보람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 세금을 민주당 180석을 만들어 줬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게 예를 들면 뭐 대학교 등록금이 반값이 되더라라든지 뭔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으면 국민들이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기재부나 조중동이 끌어갔던 그 정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논리 때문에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대한민국 재정 상태가 세계에서 말이 안 되게 진짜 빚더미에 앉아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100% 200% 되는 상황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40% 조금만 넘으면 엄살을 떠는 그 조중동의 논리에 그냥 맞춰가지고 국민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쪽 눈치를 보면서 마치 그게 성실한 가장이냐 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럴 때는 국민을 설득을 시켜야죠. 그리고 사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이게 예를 들면 막 개인당 막 100만 원씩 200만 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금 뭐 기본소득 논쟁 자체는 사실상 초입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미래통합당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 시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00% 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이 되고 민주당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미래통합당은 선별 지급을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래통합당이나 기재부의 논리에 끌려가가지고 선별 지급합시다로 끝나면 전 제가 봤을 때 부동산 정책이랑 똑같은 효과가 나온다고 봐요. 결국에는 쟤들 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 빚을 내가지고 대한민국 국채가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니, 그러니까 쓸 때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국채를 더 낸다, 안 낸다 이게 문제가 제 논점이 아니고 제 주장은 뭐냐면은 저는 가장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선택하는 것에 저는 억셉트합니다.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100% 국민 주자. 아이 좋습니다. 왜냐면 저도 받으니까 좋죠.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야 이번은 어쩔 수 없이 상위 70% 그러니까 상위 30% 빼고 나머지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 선별해서 하위 70%에 주겠다. 그리고 위에 상위 30%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하위 30%에게 좀 더 주겠다라고 선택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게 결정권을 우리가 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나 민주당에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선제적으로 100% 무조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부나 민주당 운신폭은 좁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황 작가님은 솔직히 네네. 말씀드리면 평론가 병에 걸려 있어. 그러니까 이것만 내 말 한번 들어봐요. 네네네. 지금 계속 말씀하신 논지가 그런 거야. 이런 논란이 됐을 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거의 의견이 우리의 의견은 100%가 그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민주당은 또 나중에 또 여론의 후폭풍을 맞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바람머리,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장의 그 폐해를 제가 몇 번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 취임에 제가 반대했더니 뭐 황 작가 잘라라, 뭐 황 작가 저는 뭐냐 저거 저 이상한 새끼가 들어와 있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는 저는 운신의 폭을 좀 주자. 반대 목소리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해서 쿠션, 완충 역할을 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일방적인 주장만을 옹호하고 선호해요.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 안에서도. 그럼 제가 내는 목소리가 민주당 안에서 왜 나올까? 그럼 민주당 안에서 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입니까? 저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부의 그러니까 그 한정된 재화의 효율적 분배 여기에 대한 고민을 정치인들이 하는 거죠. 아니 그런 주장하는 사람은 왜 역적이고 뭐 짜증납니까? 아니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 쥐뿔도 없는 정말 최하위층에 계시는 분들이 국가가 왜 빚을 내서 사람들한테 공짜로 돈 주냐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들어보세요. 국채 발행해야 된다. 저는 이 주장입니다. 들어보세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국가의 태도인데 예를 들어 일종의 그 기재부식의 재정이 건전하면 나쁠 건 없겠지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왔던 그간의 목적이 그건데 추경 한번 했으니까 마치 국가가 뭐 인시선심 쓰듯이 한번 줬으니까 더 이상 뭐 국민한테 못 줘. 이런 논리보다는 나는 민주당이나 기재부가 반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좀 재정 국채 비율이 좀 높아지긴 하지만 상황이 어려우니 모든 국민들한테 경제 정책으로서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이거 좀 이렇게 나눠줍시다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먼저여야지 이런 정부가 180석이나 갖고 있는데 마치 굉장히 국가 재정을 아껴 쓰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것, 난 그게 민주당이 실패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일종의 쇼로서 고민하는 척 하는 거라면 나는 받아들일게요.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게 복지든 경제든 간에 모든 국민들이 왜 이건희 손자한테도 밥을 공짜로 주느냐는 논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논리를 깨지 않으면 어떤 복지도 경제 정책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쓸 돈이 있어서 빚을 좀 냈더니 사실 좀 세수가 부족해
하면 반대로 실제로 지금 돈을 엄청 벌고 있지만 부자 감세 등을 통해서 빚을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될 명분이 생기는 건데 이 사람들 세금 안 낼 거잖아. 나 우리 증세할 생각이 없어. 라는 기준을 갖고 더 이상 국민들한테 한 70%든 50%든 선별적으로 나눠 가지고 니들만 돈 아니, 난 반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 부자들일수록 똑같이 돈을 줘야지. 그래야 이 사람들이 세금 낼 명분이 생기는 거지. 그 논리예요, 그 논리. 그러니까 제가 예측을 해볼까요? 민주당이나 그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생각하기에 80%는 보편적 지급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편적 지급이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다 주는 거. 보편적 지급. 80이라는 소리가 들어가면 보편적이 아닌 거죠. 아니 80%를 주는 게 아니라 액수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정도 여론이 있을 거란 얘기죠. 민주당 안에서. 네. 그리고 20% 정도는 정부나 민주당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위 소득자, 하위 계층에게 좀 더 많이 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더 그 경제적 측면이나 하위층들에 대한 그 복지 개념으로 좀 더 좋은 겁니다라는 의견이 나올 텐데 대통령이 고민하겠죠. 어떤 게 좋을까? 그럼 거의 그 3분의 2 정도는 저는 이미 쏠려 있다고 생각해요. 100% 줍시다. 하지만 그 소수의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는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상반기 때 또 줘야 될 겁니다. 내년 하반기 때 아마 또 줘야 될 거예요. 저는 코로나 경제가 극복되는 데는 내년까지는 충분히 아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상황이 생기고 국채를 계속적으로 발행할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국채 발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 채무가 100% GDP 100% 가도 저는 국민들이 지금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그 돈이 지급됐을 때 시장에서 승수 효과가 어디가 더 많이 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도 저는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승수효과 그 논란은 내가 봤을 때 진짜 저쪽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의 심리라며. 다시 한번 생각해봐. 모든 국민들한테 경제를 살리고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자, 우리 마스크 꼭 쓰고 소비하러 갑시다. 동네에서. 요 캠페인 하는 것과 왜 나는 안 줘? 왜 너는 줘? 요 논란에 휩싸이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부자들이 만약에 10만 원이 20만 원이 다 돈을 받았다고 쳐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비하는 여력이 한 1,000만 원쯤 있다고 쳐봅시다. 한 달에. 근데 그 중에 4인 가족 해가지고 한 80만 원 받았다고 쳐봐.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른 돈 80만 원을 덜 쓴다? 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까 그 유창희 평론가가 한 말처럼 이 사람들 백화점 가서 물건 사던 사람들이 동네 상권에서 지갑을 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한 번 안 가고 말 부분도 있겠지만 어디 빵집을 갔더니 빵이 맛있더라 하면 새로운 경로에 이 판로랄까 소비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논란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돈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캠페인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는 심리라는 건 뭐냐면은 붐을 일으키는 거고 붐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가끔씩 쓰지 않습니까? 그 붐업을 위해서는 이런 논란 자체가 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주장은 하위한테 줄 돈이 얼마든 상관없이 그 부분은 진짜로 가난하다고 생각되면 그거는 1차 재난지원금 때도 그랬듯이 정부가 따로 챙길 거라고 일단 보고 그 부분들은 경제 살리는 효과에 복지를 딱 지우고 나면 그게 3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씩이라도 똑같이 나눠주면서 소비를 독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같은 논리가 계속 반복되는데 뭐 유평론가님 할 말 있으면 마지막으로 합시다. 아니요, 뭐 좀 아까 다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하기 전에 좀 기재부든 뭐든 좀 요런 내용 그 과거 한번 했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결과가 좋았던 거, 안 좋았던 점을 좀 분석해서 내놓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게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뭐 제가 접하지 못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공론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더 좋을 텐데 그러지 뭐 우리들끼리 얘기한다는 게 좀 아쉬운 감은 좀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신중한 건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 그 신중한 것들을 너무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가 그걸 대변하려고 하면 있잖아요. 민주당 안 바뀝니다. 민주당이 안 바뀌면 기재부 안 바뀌고 나는 기재부 장관이나 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한 것도 좋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지르는 것도 바뀐 시대에 맞는 행동 양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일단 그렇고요. 무슨 100분 토론하는 것 같아. 순간에 막. 여러분 죄송하고요. 재밌었죠? 누구 욕하지 말고 좀. 사람들이. 아니 욕하십시오. 욕해도 뭐.